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BWT 말 나온 김에 그거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저 어디 보시면 되냐면 12번입니다. 보세 창고도 거래라고 써 있죠. 예, 보세 창고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라고 하는 게 물품의 인도를 말을 하는 것이고요. 보세 창고에서 물품을 인도하면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보세 창고도 거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개념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수출상이 수입국에 있는 보세 창고에 물품을 이제 갖다 놓은 다음에 거기 안에서 구매자를 물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말하는 수입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구매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수출상의 대리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리인한테 물건 보내놓고 그 사람이 현지에서 물색을 하는 거죠. 구매자를 물색을 해서 이제 딱 나오게 되면 그때 이제 물건 확인시켜주고 대금을 이제 인도하고, 그러니까 물품 인도하고 대금 이제 지급받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특징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수입상이 미정 상태에 나와 있죠. 이때 말하는 수입상은 구매자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구매자. 그러니까 현지에서의 물품을 구매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수입상이라고 하는 게 뭐 성립되는 이유가 뭐냐면 보세 창고도 거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수입 통관 전에 물품을 지금 거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물건 받는 사람은 컨사인일 수는 있긴 하겠지만 수입상은 아닐 수가 있기도 한 거죠. 그렇죠? 물건은 지금 수입한 사람은 아니니까요. 어쨌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수입상 미정 상태라고 하는 것은 구매자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로 물품을 먼저 보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소유권 유보죠. 소유권 유보. 그렇죠? 내 물건을 미리 갖다 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도 있는 거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 밑에 가 보면 수입 통관 미필 상태. 미필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처리하지 않은 상태라 보시면 됩니다. 수입 신고하지 않은 상태. 즉 다르게 말을 하면 수입 신고 수리 전 상태가 되는 거죠. 저희가 보세라고 하는 것 자체도 수입 신고 수리 전 이렇게 말을 쓰기도 해요. 보세 화물은 수입 통관이 안 된 물품, 수입 통관 미필 물품 이렇게 말을 씁니다. 장점, 문제점 나와 있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재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개념을 이해를 하시고 여기 없는 것도 답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거 똑같이 외울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개념만 알고 계시고요. 이런 것도 될 수 있겠구나 알고만 참고하시면 되고 필요하다면 정리까지 하시면 좋겠죠. 장점 보겠습니다. 판매 기회 확보라고 되어 있네요. 아무래도 이제 수입상을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물색할 수도 있겠고요. 그거 유리하지 않을까요? 보통의 국제 거래를 하게 되면 물품이 오는데 시간이 걸리죠. 그렇죠? 근데 미리 갖다 놨기 때문에 바로 구매 가능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의 장점이죠. 그러니까 수입상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물건 구매자 입장에 봤을 때는 내가 지금 당장 물건을 살 수가 있대요. 그게 하나의 장점인 거죠. 그것 때문에 판매 기회가 확보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수입상의 충분한 물색.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미리 물건 갖다 놓고 있다가 충분하게 구매자들을 물색해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게 하나의 장점인 것이고, 3번 같은 경우는 그냥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수출용 원자재 수출입. 그러니까 수출용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출을 하게 되면 관세 환급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입하고 수출할 때까지 그런 텀이 짧으면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 그때 활용할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점검 매매라고 하는 곳이 알고 계신가요? 점검 매매. 물품을 직접 확인해 보고 구매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저희가 점검 매매라고 표현을 써요. 물품을 점검해 보고 구매할 수 있다. 그쵸? BWT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품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제 거래하게 되면 보통은 현품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서류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품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은 샘플을 보내죠. 샘플. 그렇게 진행하는데 요거는 샘플이 아닌 거잖아요. 실제 물건이 있는 거죠. 그 방식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문제점, 수출상이 상당히 불리하다 볼 수가 있겠죠. 일단은. 왜냐하면 물건을 수입국까지 보내면서 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비용도 발생할 수 있는 거고, 일단 그 구매가 안 돼 버리면, 수입을 안 해 버리게 되면은 다시 그 물건 갖고 와야 되죠. 갖고 오면서도 위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험과 비용을 자기가 부담한다라는 게 단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제 방식의 제한, 이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제 방식의 제한. 한번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과 저랑 거래를 하는데요. 제가 수출상이고요. 여러분들이 현재 있는 구매자라고 가정해 볼게요.
구매자이자 저한테 대금 결제를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국제 간의 거래를 할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용장 거래를 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수입상 입장에서는 물건 받잖아요. 물건 받으니까 바로 대금 결제하면 되죠. 상업위험 없지 않아요? 없으니까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제 입장에서는 신용장 거래하게 되면 저는 또 신용장 조건에 맞게끔 서류 세팅해서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UCP 600상에 가서 보시면은 그거 있거든요. 여기 밑에 보면 14조에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선적 일자부터 특정 기간 경과할 때까지 서류가 안 오면 그거 가지고 대금 결제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거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이해할 게 뭐냐면, 운송 서류는 거기 나와 있는 수화인의 명의로 되어 있을 때 수화인이 물건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원본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본이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본 개념이 뭐냐면은 BL뿐만이 아니라 모든 운송 서류는 컨사이니가 나와 있는 운송 서류 원본을 보내줘야 됩니다. 그거 받아야지만 권리자인 거 확인하고 물건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어준다는 게 뭐냐면 운송인이 봤을 때 맡긴 거잖아요. 운송인한테. 이거를 저 사람 보내주세요 말했을 때 그 사람은 이거에 대한 내가 권리 갖고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지만 물건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송 서류 원본의 제시를 요구하게 됐을 때는 그 원본이 와야지만 물건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수입상은. 근데 물건이 먼저 와버렸네요. 물건이 왔는데 서류가 오고 있대요. 근데 오래 걸린대요. 그럼 저는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거죠. 수입상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UCP 600에서는 서류 제시 기간을 딱 정한 게 있습니다. 서류 제시 기한이라 부르죠. 그게 어떤 게 적용되는 거냐면 UCP 600상에 나와 있는 운송 서류 같은 경우에는 발행일자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선적일자. 그걸 보고 21일을 경과하지 않는 선에서만 대금 결제를 해주겠다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3주 전에는 선적이 되고 나서 3주 안에는 서류를 제시하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물건보다 늦지 않게 올 수 있다는 거죠. 핵심이 뭐냐면 원본 서류일 때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4번 서류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4번 같은 경우에는 메일로 보내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 UCP 614조로 가서 보시면 나와 있는 조항인데, 운송 서류 원본이 포함된 제시일 때는 선적일 이후 21일을 경과하지 않는 선에서 반드시 서류를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취지가 뭐냐면 컨사이니가 물건을 제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받기 위함인 거죠. 물건이 왔는데 서류가 안 왔다. 물건 못 갖고 가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너무 늦지 않게 서류를 제시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설명드릴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BWT에서는 신용장을 쓴다 그러면 바보예요, 바보.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보통의 경우에는 송금 결제 방식을 이용합니다. 여기 써 있죠. COD나 단순 송금 방식이 적합되어 있는데, 얘도 맞지 않는 게 뭐냐면은 어쨌든 간에 단순 송금 방식은 보통은 선지급을 말하거든요. 선지급. 물품 선적 전에 대금을 먼저 지급하는 형태를 보통 말하는 거라서 물품이 이미 선적됐잖아요. 들어왔던 물건이기 때문에 COD가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순 송금 방식도 뭐 TT, MT, DD가 있는데, 거기 TT라고 하는 것들이 반드시 선지가 말하는 건 아니긴 해가지고 그냥 TT 방식으로 돈을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계좌이체 형태처럼 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COD나 뭐 송금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일단 물건이 지금 와 있잖아요. 와 있으니까 바로 대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인데, 근데 갑자기 신용장 결제를 하겠대요. 자, 이해할 게 뭐냐면 신용장은 조건부 지급 보증입니다. 조건부 지급 보증. 한마디로 말을 해보면은 조건부 지급 보증이고, 지급 보증이란 말 대신에 지급 확약이라 말을 쓰거든요. 지급 확약. 은행에서 어떤 조건이 달성됐을 때 대금을 무조건적으로 지급해 주겠다는 거고, 조건부가 뭐냐면 일치하는 서류의 제시가 있을 때라는 거죠. 은행에다가 서류가 제때 제시가 됐을 때. 참고로 그 제시라고 하는 것들은 두 가지를 말하거든요. 서류를 제시하는 행위, 그 다음에 그렇게 제시된 서류를 저희가 제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요거는 UCP 600 제2조에 가면 정의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신용장에서 정해놨던 날짜에 그 은행에다가 지정 은행에다가 서류를 제때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서류가 신용장 조건 등과 일치가 됐을 때 그 조건이 달성됐을 때 대금을 무조건적으로 결제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UCP 600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원본 서류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을 경우에는 선적일 이후 다음 날부터 21일이 경과할 때까지 무조건 제시를 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BEWT는 이미 그 전에 선적이 한참 전에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1일을 경과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했던 것이고 ISBP라고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은행들 간의 국제 표준 은행 관행이 있는데요. 거기 가 보면 이렇게 표현을 붙이면 수리 가능하다란 말이 있습니다. 자, 설명드릴게요. 신용장이라고 하는 것들은 은행에서 심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의 가장 최우선이 뭐냐면은 당사자 간의 합의라고 보시면 돼요. 서로 간의 합의. 합의된 거를 신용장 조건에 넣는 거죠. UCP 600보다도 조건이 기본적으로 우선하는 거예요. 우선하는 거. 그래서 신용장 조건에다가 서류기간 여기 제시기간 경과하더라도 수리해 주세요라고 넣게 되면 그거 가지고 수리할 수 있습니다. UCP 600보다 우선 적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없으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이게 기출문제였어요. 기출문제. 2006년도 나왔던 기출문제였습니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기 읽어볼까요? BEWT가 무엇입니까? 개념을 묻는 거고요. 두 번째, 그 거래 방식에서 발급되는 선화증권이 신용장 거래 방식에서 무리 없이 수리될 수 있는 근거와 요건들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이게 지금 뭘 물어본 거냐면 BEWT가 뭡니까? 라고 물어본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발급되는 선화증권이라 했을 경우에는 아까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스테일 BA라고 하는 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서류 제시 기간이 기한 경과된 선화증권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통상적으로 발생하겠죠. 그러면 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금 결제가 안 됩니다. 불일치가 되거든요. 불일치. 하지만 대금 결제를 할 수 있었대요. 그게 뭐 때문에 가능한 건가요? 물어본 겁니다. 요거 기출문제였습니다. 2006년도 나왔던 문제. 요거 또 나올 수 있거든요. 요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내용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